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늘 한숨이 나오는데 한 줄기 빛은 비치는 걸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이 워낙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크게 올리다 보니 올려도 베이비 스텝이라서 다행이라는 게 시장 반응입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 폭은 꺾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시작이 됐다. 하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일단 우리 증시도 올랐습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이후 8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상폭은 0.25%포인트. 7차례 인상했던 지난해 0.75%포인트씩 4차례나 올렸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속도인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4.75%까지 치솟았고 우리와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두어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경기 위축이나 큰 폭의 실업률 상승 없이 물가 안정도 가능하다며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도 언급했습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까지 약 $30에서 $8로 줄여 국민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For Americans, roughly $9 billion a year in total savings. 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는 언급에 미국 주요 증시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1.31% 상승한 채 개장한 우리 증시는 상승폭을 줄여 0.78% 오른 2468.8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훈풍이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꺾여 있는가 싶었던 우리 물가 상승폭이 석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이 공공요금 폭탄이 컸는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지난달 날아온 관리비 고지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전기세만 35만 원대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월에 쓴 가스요금 고지서를 곧 받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힙니다. 기존의 가스 요금이 한 50에서 한 65만 원대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인삼내에서 날라오면 고지서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자영업자한테는 목을 죄는 그런 느낌이죠. 올해 1월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넘게 상승하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에너지 요금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5.2% 밀어올리면서 둔화되나 싶었던 상승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144가지 식료품이나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5%대에서 6%대로 뛰면서 체감 물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 부분들이 이제 상승과 또 일부 가공식품 같은 식료품들이 오를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번 달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기와 가스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정세를 보였던 LPG의 국제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거라며 2분기가 돼야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되면서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뜨거운 논쟁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이겁니다. 윤심.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인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김기현, 안철수 의원. 한 목소리로 자신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본격적인 윤 심판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된 것 같다고 공격했고, 안 의원은 윤심을 파는 건 오히려 김 의원 쪽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 지지율은 박빙 양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안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김 의원을 앞선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윤심을 두고 후보들 사이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때 불거졌던 윤심 논란이 재현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 캠프 좌장격인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전격 해촉했습니다.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지만 오늘 친윤 공격에 화답하는 모양새죠. 김장연대 주역 장제원 의원은 차기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지 않겠다며 한 발 빠졌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통합위원이 특정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중립을 못 지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친윤계 의원들은 김 전 의원이 대통령과 당을 이간하고 있다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윤계는 안 의원의 유난연대 프레임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가 안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장 의원은 일부 후보 측이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띄우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임명직 당직을 맡기 위해서 내가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의원 측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던 분들이 똑같이 나섰다며 당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대표 말고 최고위원도 뽑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역시 친윤 비윤으로 갈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후원회장으로 가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 보도 보시고 김기현 의원과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며 윤심에 호소했습니다. 제 정치적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모셨다면은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가슴속 저는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뛰었으니까.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도 출마를 알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윤석열의 입, 김병민, 굳은 신뢰로 소통의 당정 관계를 이끌겠습니다. 이만희, 박성중, 태영호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도 친윤을 표방하며 출마했습니다. 반면 비윤계에서는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했던 구조를 깨부수고 권력의 줄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습니다. 친윤과 비윤의 신경전은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친윤계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당헌권 정지 기간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내가 불출마를 종용했냐, 연판장을 돌렸냐며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압박을 소환하며 반박했습니다. 최소 16명의 후보가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중 5명만 최종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후보 등록하셨습니다. 네, 이제 슬슬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워낙 앞서서 이게 저도 이렇게 치열한 구도 전해드렸는데, 친윤 진영에서 오늘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반윤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반윤은 좀 너무한 표현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친윤은 아닙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그게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불거져 나온 게, 아니 그 안철수 진영 측에서 그런 거의 사실을 유포했다면서요. 그래 가짜 뉴스를 내보낸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아주 긴밀한 그런 공감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재원 의원을 또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꾸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니,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한 번도 독대에서 식사한 적도 없고, 또 독대에서 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서로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인수위원장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참 굉장히 제가 아직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인수위원회 기간,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비전 제시하는 그 소중한 기간, 엄청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인수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안철수 후보 사실 가출하셨단 말이죠. 잠적해 버렸잖아요. 네, 며칠 그랬던 적이 예, 있죠.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뭐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용해주지 않는다고 그랬다, 뭐 그런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야말로 자기 사람 심어 넣기 위해서 국정 자체를 방기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점들은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요 대통령실이 이 김영우 전 의원을 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 뉴스인데, 그 안철수 캠프를 총괄하는 김영우 전 의원을 해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과 뭐 오버랩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기사를 봐서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으면 어느 뭐 개파, 어느 후보의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을 맡아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있죠. 저희 전대위원장이나 총괄위원 본부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정부직도 없고요, 또 뭐 행정직도 없고요, 뭐 그리고 당직도 없고,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뭐 그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안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향한 친윤의 공격이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요즘 많이 불안해하신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정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진흙탕 싸움 하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안 의원이 어쨌건 좀 지지율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왜 오른다고 좀 보십니까, 그쪽이?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주춤하고 있죠. 뭐 다 오른 건 아니고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고, 어떤 거는 올랐다가 다시 더 후퇴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도적 현상이다. 오히려 또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김기현이가 더 이긴다, 이런 보도도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그건 과도적 현상이고요.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아주 뜨거운 충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정부도 하려고 하면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저 김기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저는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지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때는 무슨 친윤 반장 얘기 나오더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김찍장, 김 의원 찍으면 장제원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장제원 의원을 자꾸 공격하는데, 왜 자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다고 보십니까?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의 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방식의 아주 낡은 이게 방식이죠.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겠다고 내정 한 바도 없고 제안을 한 바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무총장 장제원이라는 식의 룸을 퍼뜨린 다음에 거기다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한 것이죠. 그럼 실제로 정말 당대표 되시면 장제원 의원은 임명직을 시키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는 일체의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참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단, 저는 그런 결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단에 대해서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우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의원 되시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마디 못할 거 아니냐, 너무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쓴소리 하실 겁니까, 되시면? 쓴소리든 단소리든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아니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놀게 될 텐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쓴소리든 단소리든 다 얘기해야죠.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채널의 시청자분께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저 김기현이는 입법, 사법, 행정 세 부를 다 경험한 경험자입니다. 삼위일체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 역시 저 김기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정당을 이끌면서 대통령 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이겼던 경험, 이긴 경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돼야 내년 총선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을 대통합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김기현입니다. 저 김기현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안철수 의원도 이 비슷한 형태로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북측에 건넨 건 지금까지 우리 돈 100억 정도로 알려졌죠. 자, 그런데 북측 인사에게 최소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이상을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 검찰에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측 인사의 해외 출장에 대한 거마비 혹은 이 대북 사업 협조를 위한 이른바 급행료일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성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조사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검찰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진술 등으로 쌍방울에서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파악한 돈은 총 800만 달러.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에 500만 달러와 같은 해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소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이상을 북측 인사들에게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접촉한 시기 현금을 전했는데 북측 인사의 해외 출장에 대한 감사성 거마비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등을 포함한 대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급행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경기도 측에 거듭된 이 지사 방북 요청에도 북측이 미온적으로 굴자 북한 고위급인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위원장을 2019년 7월 필리핀 남북교류 행사에 초청하기로 논의했다는 실무진 진술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열린 1차 교류 행사 때 참석하지 않았던 박명철은 2차 필리핀 교류 행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규모와 용도 등을 파악해 이르면 내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마스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감사하기로 했는데요. 이정근 게이트나 공적 마스크 지호형 특혜 논란도 들여다볼 걸로 전해집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2018년 이후 약 5년 만의 감사입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코로나 국면 때 마스크 사업의 로비 과정을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마스크 제조업체의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며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과 통화해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와 식약처 담당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류 전 식약처장은 과거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으로서 민주당의 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호영 특혜 논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 채널로 선정된 지호영 대표가 김정숙 여사의 동문이라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졌는데 청와대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세율A 뉴스 최소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죠? 가려진 사람은 누굴까요? 역술인 천공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공격을 해온 인물이죠. 오늘은요, 새 대통령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저 비슷한 의혹 제기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왜 얘기가 또 나왔냐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곧 책을 출간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대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 자리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꽤 구체적이네요, 진술이요. 근데 맞는 겁니까? 일단 남영신 전 총장과 부대변인에게 제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공관을 둘러본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부승찬 전 대변인 또 남영신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마기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합니다.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실체를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저 앞 생일상.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이었죠. 네, 대구 달성군 사저 앞이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네, 사저 앞인 거죠? 많이 왔네요. 네. 시민과 지지자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왔는데요. 당권주자이자 친박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꽃바구니를 들고 왔고요. 박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가슴이 울컥할 것 같아서 따뜻한 생신상을 조촐하게나마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사저 안에 있었으면 들렸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오진 않았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보시겠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남진 씨 여랑야랑에 자주 등장하네요. 진짜 친구는 뭘까요? 요즘 김기현 의원의 이 사진 논란을 틈타서 몇몇 인사들이 남진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남진 씨 혹시 잘 아십니까?
남진 씨야말로 저하고 제일 친하죠. 다 친하대 다. 남진 씨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곡 발표를 계기로 이희호 여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박 전 원장이 주선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캠프에 격려 방문을 하거나 거리 유세도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진 씨도 여야 관계없이 활발히 활동했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라. 호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박주선 후보를 꼭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과 성원을 주시기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멋진 우리 성일정 후보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도와주시고. 그러고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인기로 먹고 사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맞습니다. 함께하면 뭐 시너지 효과도 나지만 일방적인 홍보는 부작용이 크죠. 남진 씨 측은 남 씨가 더 이상 이 최근 논란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전했는데요. 내가 더 친하다라는 공방을 벌여왔던 정치권, 이제 그만 남진 씨를 놔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난방비 폭탄에 이어 택시비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울 택시 낮에도 올랐지만 밤 11시부터는 기본 요금이 6,700원까지 치솟았죠. 요금 부담에 밤거리 빈 택시가 부쩍 늘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택시 심야 할증이 시작되는 밤 10시 서울 홍대. 빈차 등을 켠 택시가 일렬로 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손님 많을 시간에 홍대 앞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빈차가 천재예요. 손님이 없어. 30분에 하나 탈까 말까 해요. 하늘에 별 따기 같던 가까운 거리 호출도 단번에 잡힙니다. 이곳 홍대 입구에서 3분 거리인 신촌역으로 목적지를 설정했는데도 호출을 누르자마자 곧바로 택시가 잡힙니다. 2월부터 오른 택시 요금 때문인데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택시비가 아무래도 부담되는 게 있고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더 걷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거의 10,000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냥 일하는 시간이 날아간 기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택시를 좀 최대한 더 안 타게. 기차 타고 자정 넘어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도 호출앱을 켜보곤 깜짝 놀랍니다. 원래는 이제 집까지 이렇게 2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찍어보니까 23,000원 나오는 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예전보다 5-6천 원 비싸졌는데 먼 곳은 10,000원 이상 더 나오다 보니 모범 택시인 줄 알았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아예 가족이 마중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멀거든요. 특히 할증도 또 더 붙을 거란 말이에요. 12시 넘으면.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데리러 온 거예요. 수입이 늘 걸로 기대했던 기사들도 울상입니다. 이제 승객이 아무래도 많이 줄면은 이제 요금이 올랐더라도 기존 수입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제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힘들어지니까. 곧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70대 노모를 잘 부탁한다며 요양원에 맡겼는데 오히려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면회를 못한 사이에 커다란 욕창이 몸 곳곳에 생겼기 때문인데요. 요양원 측에선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다며 자녀의 방문을 막아왔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 부평의 한 요양원의 70대 할머니 사진입니다. 엉덩이 위로 머리보다 큰 욕창이 생겨 살점까지 떨어져 나옵니다. 허벅지 안쪽도 욕창으로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욕창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상태가 심각해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문제의 요양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달 가까이 면회를 금지하다 지난해 말에야 제한을 풀었는데 이후 어머니를 만난 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졌죠. 왜 이렇게 되냐니까 우리가 치료를 했대요. 여태까지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3일 만에 이렇게 커졌대요. 3일 만에? 예.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묻자 여러 사람을 돌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왜 얘기를 못했냐면 치료될 줄 알았지. 치료될 줄 알았는데 위에서 우리가 약을 달라도 그게 밑으로 치료가 안 되고 그냥 밑에서 그냥 염증이 생겨버린 거야. 전문가들은 이 정도 욕창이라면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욕창을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그레이드 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에서도 훨씬 진행이 된 괴사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하여튼 이 정도는 아예 신경을 안 썼던지 아니면 해당 요양원은 채널A에 약도 바르고 치료했다며 방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인천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도 아파가지고 울고불고 지금도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어떻게 인간들 그래요, 선생님?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낮에 주택가 도로에서 느닷없이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급가속을 하더니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60대 운전자와 차에 친 80대 할머니가 모두 숨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일행 5이 나란히 걸어가고 저만 치서 검은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방향을 살짝 튼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맞은편 가게 앞으로 뚝 떨어집니다. 행인이 있던 곳입니다. 60대 여성이 모는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던 80대 할머니를 덮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할머니는 지인들과 동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딱 봐도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더라고요. 배우의 소리는 어마어마했고 차 연기가 엄청나게 연기가 많이 났어요. 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모르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꿈쩍 앉던 차량이 번쩍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구조대가 노란색 들것을 가져옵니다. 망치로 조수석 유리를 깨고 차를 들어서 옮겼어요. 사람을 빼보려고. 힘겹게 구조했지만 할머니와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노란색 전멸등만 있는 이곳 교차로에는 평소 차량과 주민들이 뒤섞여 다니는 곳입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좁아지는 데다 이렇게 시속 30km 속도 제한도 있어 빨리 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운전자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급발진 혹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자 없이 사흘 동안 방치돼 있었고요. 경찰에 붙잡힌 아기 엄마는 야간 택배 일을 하느라 집에 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빌라 현관문 앞 구석에 낡은 유모차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반쯤. 엄마인 2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사흘이 지나 귀가한 직후였습니다.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최초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몸에서 시반이 관찰됐고 실내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해온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일 등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음소리도 여기 통로에 애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스와 수도 요금이 모두 밀릴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집 우편함에는 2달치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돼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서가 꽂혀 있습니다.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모자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외에는 받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 A씨는 야간 택배 일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 모텔에서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한인 내일까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공유 숙박업소 이용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공유 숙박 영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런 곳은 세금도 안 내고 소방점검도 받지 않는데요. 단속 현장에 강경모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인기 영화의 배경으로 유명세를 탄 동해시의 한 아파트. 시청 단속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시나요? 실내는 말끔히 정돈돼 있고 화장실엔 수건과 세면도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재돼 있지만 불법 숙박업소입니다. 투숙객이 쓸 수 있는 샴푸나 바디워시 있고요. 숙박시설처럼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속반이 확인한 불법 숙박업소는 이 아파트에서만 6곳. 숙박비를 입금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무인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 거주용 부동산에서 공유 숙박 영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무신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발건이 되겠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택을 활용한 불법 업소도 기승입니다. 동해시의 한 주택입니다. 다른 집들과 다르게 유난히 새로 지은 티가 나는데요. 이 집 역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영업업소는 세금을 안 내는 건 물론 위생점검과 소방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투숙 도중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20년 불법 영업을 하던 펜션에선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서 가스를 설치하면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가스 경보기 없어서 안전사고에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온라인을 통한 공유 숙박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자격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 우리나라 문화재더라도 일본에서 훔쳐왔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아직 대법원까지 판결이 남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조선 중기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일본 스시마로 유출을 된 걸로 추정되는 금동관음 보살좌상. 불상이 외구에 약탈당했으니 부석사 소유라는 1심과 달리 어제 2심 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6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뒤집히자 일본 마스노 관방장관은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문화재 반환은 쉽게 결론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상은 2012년 우리나라로 불법 밀반입됐습니다. 1970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원래 자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협약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전의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구에 의해서 이 불상이 반출된 부분들이 충분히 또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일본은 스위스로 반출된 종을 외교 루트를 통해 되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복제품을 선물했습니다. 문화계에선 이 사례를 들어 일본이 원만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음식점 테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쭉 돌아가는 회전 초밥에 몰래 침을 바르거나 이 초밥에 고추냉이를 듬뿍 얹는 등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데요. 이 도를 넘은 장난이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젊은 남성이 우동에 뿌려 먹으라고 올려놓은 튀김을 공용 숟가락으로 퍼먹더니 자랑하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또 다른 남성은 회전초밥집 공용 간장 뚜껑을 닫고 손님용 물컵까지 돌려가면서 핥은 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초밥에는 손가락으로 침까지 바릅니다. 이외에도 SNS엔 자신이 쓰던 젓가락으로 뒤적인 초밥을 다시 레일 위에 올리고 초밥에 고추냉이를 듬뿍 얹거나 훔쳐먹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등 반응을 보입니다. 信じていたものにやっぱり裏切られた感じがありますね。安心して使えるものが使えないとなるとやはり不安かなと足は遠のくような気がします。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장난이 과하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음식점 테러는 일본 음식점들이 앞다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직원 수를 많이 줄이면서 손님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회전 초밥집들은 레일 위에 더 이상 초밥을 놓지 않거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일부 젊은이들의 몰지각한 행동 탓에 일본의 대표적 음식 문화로 누구나 안심하고 즐겼던 회전 초밥은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소비가 되살아난 중국은 지금 인력 확보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전세기까지 동원을 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는데요.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신호탄이란 해석입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 전합니다.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차례로 내립니다. 단체로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장수성 우시시가 춘제 연휴를 고향에서 보낸 근로자들이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무료 전세기를 준비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기와 특별열차까지 동원해 근로자들의 복귀를 재촉하고 기업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직접 노동자를 맞이합니다. 섬유, 의류 등 노동집약 생산업체가 몰린 지역이 대부분인데 단순 노동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근로자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然后呢，企业的了方便快捷，可以直接从家门到厂门，不用省去很多麻烦。 중국 대도시에서는 채용 박람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쓰촨성은 지난달 29일 200여 개 업체가 5천여 명을 현장 채용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춘제 연휴 이후 내일 첫 채용 박람회를 이곳에서 개최합니다. 40개가 넘는 베이징 내 기업체들이 현장에서 구직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은 교통보조금과 함께 첫 취업 시 수당도 주는 등 장려금 정책도 내놨습니다.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해제되면서 중국에서는 경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부터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중소건설사부터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추거나 어렵게 공사가 끝나도 미분양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310명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 규모 하청업체는 이곳에서 건설 근로자 관리와 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위험 신호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들 밥값이 밀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갚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 건설사가 준 인건비를 빚 갚는 데 쓰고 잠적해 공사가 한때 멈췄습니다. 원청이 급한 대로 하청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대신 주고 공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안 해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쉽고 억울하고. 공사비 상승 폭탄을 누가 떠맡느냐는 갈등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자금력 약한 중소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밑에 이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있거든요. 수출에 한 10개 업체들은 저희랑 똑같이 도산하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거죠. 전국 곳곳 건설 현장이 폭탄 돌리기 속에 가동을 멈추자 입주 예정자들은 속이 탑니다.
10월 입주니까 뭐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1년을 더 하기도 애매하고 자금이고 뭐 시간이고 맞춰가지고 기다리는 엄청 중요한 진짜 문제이고 너무 황당하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사리 집을 지어도 입지가 좋은 곳마저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는 6만 8천여 가구로 정부가 경고한 위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딴 규제 완화에도 유일한 자금 회수 방법인 분양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자금 회수에 실패한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이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도 연이어 휘청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은 요즘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의 핵심 화두입니다. 경기도 소비 심리도 안 좋은데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면 고품질 고사양 스마트폰만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작의 2배 가까운 2억 화소의 카메라. 까만 밤하늘의 달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3배, 10배까지 화면을 확대해도 깨짐이 거의 없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선호하는 충성 이용자층을 겨냥해 카메라 성능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2억 화소라고 해서 사실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셀카가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뇌 역할을 하는 칩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전작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강제로 처리 속도가 느려져 논란이 됐던 점을 개선한 겁니다.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하는 중간중간에 많이 조금 버벅거리고 게임의 몰입감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개선됐다고 해가지고 그 점 때문에 더 기다렸었거든요. 품질이 개선된 만큼 가격은 전작 대비 15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10년 만에 처음 1억 2천만 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위축된 시장을 최고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9월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내놓으며 200만 원 넘는 최고가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업체 샤오미는 지난해 독일 유명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와 협력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높였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부터 확 달라집니다. 전기차여도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를 서주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8km로 개편된 보조금 최대치인 68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과 동일한 재원이라도 정비 전산 체계 유무, 충전 인프라 등에 따라 보조금이 14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올해부터 직영 협력 AS 센터 운영 여부,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에 따라 1에서 3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3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이 20%까지 삭감됩니다. 현재 수입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만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보조금 자체가 국민의 혈세고 또 필요 없이 낭비되는 요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는. 정부는 직영 서비스 센터가 없는 수입차는 50%까지 보조금을 깎기로 했다가 수입차 업계 반발로 삭감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보조금이 70%까지만 지급됩니다. 국내 시장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배터리 효율이 낮은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전기차 모델별로 정확한 보조금 지급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보내겠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하루 만에 핵심 전략자산 3종 세트가 깜짝 출격했습니다.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대를 이루어 서해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들.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앞장을 섰습니다. 현존 최강 전투기 F-22가 왼쪽에 자리 잡았고 우리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오른쪽을 경계합니다. 한국을 찾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를 자주하겠다고 밝히고 떠난 뒤 하루 만입니다. 올해 첫 한미 연합 공중훈련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B까지 핵심 전략자산 3종 세트가 이례적으로 동시 출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를 행동화하는 미국의 의지와 한미 동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찢어진 해구산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t's understandable that there are people who worry about the future. And what I'm here to say is that they can rely on the United States. 북한은 훈련 다음 날 미국을 겨냥해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은 거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인 김영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6년 동안 외롭게 거인증 투병을 해왔던 사연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2m가 넘는 키로 한국의 골밑을 든든히 지켰던 센터 김영희. 중학생 때부터 제2의 박찬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선 여자농구 사상 첫 은메달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4살이던 1987년 뇌종양으로 쓰러진 뒤 거인증 진단을 받아 코트를 떠났습니다. 거인증은 신체와 장기가 계속 커지는 병입니다.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김영희는 그제 6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김영희는 돌봐줄 가족이 없어 홀로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매달 나오는 올림픽 연금 70만 원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할 정도로 생활고도 심했습니다. 자다가도 한 2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 그래서 내가 깼구나. 오늘 아침에 아침 회사 보겠구나. 감사합니다. 자선기금 등을 모아 김영희를 도왔던 농구인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쓸쓸히 혼자서 이렇게 또 고독사 비슷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프고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당초 별도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김영희를 쓸쓸히 보내고 싶지 않았던 지인들이 빈소를 차리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농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추웠는데요. 이제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내일 출근길도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 가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택시비 폭탄까지 안 올릴 수 없는 이유들은 있지만 국민들 참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안 쓰고 소비가 위축되니 기업들도 힘들죠. 그런데 정치는 이런 국민 어려움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여당은 도돌이표처럼 또 친윤, 윤심 논쟁하며 싸우는 데 정신이 없고요. 야당은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하는 검찰이 독재라는 이유에서라죠. 정치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딴 세상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